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8.4번에서 PER 비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PER이라고 하는 비율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주가의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ROE가 클수록 PER 값이 커지게 되고 또 B는 커질수록 PER 값이 커지게 되고 또 K는 작을수록 PER 값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18.3번을 통해서 봤더니 그거를 보기 전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유보를 많이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내부 유보를 많이 한다고 꼭 PER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구나. 이제 그때의 어떤 K와 ROE 값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복잡한 상황이 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이제 피터 린치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본인의 저서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 PER, 퍼라는 이 비율은 이제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지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 피터 린치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은 만약에 코카콜라의 PER이 15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한 매년마다 15%씩 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PE 레이시오 나누기 growth rate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 값은 1에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PER과 관련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G가 결국은 ROE 곱하기 B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는 ROE 곱하기 B라고 표현을 했었고, 여기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는 G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좀 위험한 주식일수록 PE 값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위험한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K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좌변의 PER 값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PER과 어떤 주가, 그리고 그 주가의 어떤 뭐 K라든지 G라든지 ROE라든지 뭐 그런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거의 후반부인데 18.4번의 후반부인데 여기서 핏볼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 단어 뜻에서 함정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PE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함의점을 찾은 건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의 대부분은 이 PER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회계 수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회계의 수치는 뭐 1년, 뭐 아니면 6개월, 뭐 아니면 최고 빈번하게 잡아도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밖에 회계 어떤 수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회계상의 자료를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이 PER이 지금 어떤 즉시성이 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계 과목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리 어떤 국가적으로 뭐 IFRS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회계 기준을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업에서 이 회계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약간 장난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조금 심하게 가면 그거를 뭐 회계 분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까지 가면 이게 뭐
괜찮은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는 회계 처리 저렇게 하고 어떤 회사는 회계 처리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회계 수치를 가지고 이 회사의 PER과 이 회사의 PER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아니 이 회계 수치 자체가 데피니션 자체가 다른 거에서 나온 건데 이게 비교가 되겠냐라고 하면 이제 또 그렇지가 정확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점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회계 처리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건 또 기업의 수익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10년 전, 2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만약에 지금과 같다라고 하면 경제가 하나도 성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지금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때는 훨씬 더 쌌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가가 그냥 경제가 성장하는 와중에서 그냥 가만히 냅둬도 여기 성장을 커지는 경우 커진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걷어내고 정말로 이 회사가 더 이익이 증가했는지를 봐야 조금 더 정확한 어떤 PER을 통한 분석이 될 거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그냥 숫자가 과거에 비해 커졌네? 라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회사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 이거는 1차원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기업의 어떤 이익은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이 경기를 잘 타는 산업인지 아니면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산업인지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18.3번에서는 간단하게 여기 지금 인플레이션 비율과 어떤 전체 S&P 500 시장의 PER 비율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요 전체 PER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요렇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할 때에는 PER 값이 좀 왜곡되는 경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인플레이션 값이 낮은 경우에 이렇게 PER 값이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 어떤 중간중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닷컴 버블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당연히 있는 거지만 요렇게 인플레이션과 PER 비율은 그래서 좀 반의 역의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피겨 18.4번과 뒤에 나오는 피겨 18.5번 그리고 피겨 18.6번의 경우에도 이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지금 페덱스라고 하는 기업과 콘ED라고 하는 기업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Y축을 보면 지금 Y축이 EPS예요. 그리고 1996년을 1로 이렇게 잡아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콘ED라고 하는 기업은 EPS가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성장을 거의 안 했다라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페덱스는 이렇게 성장하다가 낮아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겨 18.5번을 보면 Y축이 PER이에요. PE 비율인데 지금 그래서 앞에서 EPS 비율이 페덱스가 지속적으로 이 콘ED보다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PER이 계산되는 이 정의 PER은 뭐분의 뭐로 계산한다? EPS 분의 P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콘ED의 경우에는 EPS도 작았기 때문에 여기 피겨 18.4번과 같은 지금 여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그 정도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 줄어든 모양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 지금 피겨 18.5번에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계속 페덱스가 PER 값이 높다가
요 부분에서 유일하게 역전이 된 시점이 있습니다. 2012년 정도에 페덱스의 PER이 코니디보다 낮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요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피겨 18.4번을 통해서 돌아가 보면, 이게 이렇게 지금 페덱스의 EPS가 성장하다가 이렇게 약간 꺾이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페덱스의 EPS가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것이 여기 지금 페덱스의 PER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왔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피겨 18.4번과 5번을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피겨 18.6번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산업의 경우 평균적인 PER이 이렇게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에는 무려 PER이 53.4배예요. 그런데 이제 항공사라든지 뭐 여기 지금 밑에 쪽에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PER이 뭐 10배에서 뭐 20배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은 조금 성장 가능성이 요 위에 있는 산업보다는 낮다라고 본다라는 거가 요게 18.6번에서 나와 있는 어떤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지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 PER이라고 하는 지표 말고도 여기 PBR, PCR, PSR 이런 지표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무 비율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우리가 18단원 초반에 DDM 모형 배웠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주식을 투자했을 때 받는 배당 그리고 그 주식을 언젠가는 팔겠지. 그래서 그 주식 파는 대가를 현재 가치로 다 땡겨서 지금의 주식 가격을 계산을 했죠. 그러면 배당이 없는 회사는 그럼 주식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지? 배당이 없는 회사는 주가를 어떻게 추정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배당이 없는 회사, 창업을 초기라서 배당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의 뭐 다양한 재무 비율들을 보고서 이렇게 주가를 추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장을 한 우리나라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이 없어요. 근데 이거 공모가 나왔잖아요. 얼마라고. 이거 어떻게 추정했겠어? 추정을 할 때 이런 재무 비율들, 다양한 재무 비율들을 동종업계에서 다른 회사들은 요 정도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계산이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PER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이게 어떤 동종업계의 평균 PER이 있어. 우리 아까 피겨 18.6번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산업의 평균 PER이 있어. 그리고 제가 앞에 피겨 18.6번에서 평균 PER, 산업의 평균 PER이 있었던 것처럼 평균 그 산업의 평균 EPS도 산업별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어떤 내 회사의 EPS는 그래도 내가 적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내 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적정한 어떤 가격을 최소한 어떤 범위로라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렇게 재무 비율을 가지고 주가를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DDM 모델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무 비율을 이용해서 주가를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비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PER이라는 비율이고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PBR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북밸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업의 회계 장부상의 가치를 북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기업의 회계 장부상 가치가 뭐 1억이야 아니면 뭐 10억이야 그거를 주식 수로 나눈 거가 북밸류 퍼 쉐어라고 하는 것이고 요 BPS 분의 P
주가를 분자에다가 올린 값이 요 price to book ratio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 지금 PC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회계에서 계산을 해내는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를 또 다시 주식 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퍼 쉐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분자에다가 이제 프라이스를 넣는 식으로 하면 이제 PCR 비율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여기 PSR이라고 하는 비율도 이제 주당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당 매출액이 요 분모에 깔리게 되고 분자에 이제 주가 프라이스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어떤 재무 비율들을 가지고 다른 산업에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서 이 주식은 좀 저평가됐네, 이 주식은 좀 고평가됐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PSR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배당이 없는 회사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초창기 회사라도 매출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사실 단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회사들도 막 계속 적자 내고 있는 와중에도 투자 받아서 겨우겨우 회사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주가는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 회사가 지금 이익이 안 나고 있고 배당도 안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액을 가지고 주가를 추정을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주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겨 18.7번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PER이라던가 PCR이라던가 PSR이라던가 이런 비율들이 당연히 조금 캡처하는 어떤 특성이 조금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할 텐데 여기 지금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또 오를 때 같이 오르고 하는 그런 어떤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여러 비율들이 당연히 보여주는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서로 활용해서 어떤 주가의 추정을 한다든지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8.5번 부분에서는 주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free cash flow approach를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free cash flow 방법의 경우에는 회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필수적이고 또 재무관리, 기업재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챕터가 아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18.5번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요 18단원에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로 DDM 모형, 뭐 컨스턴트 그로스 DDM 모형, 아니면 재무 비율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8.5번에서 나오는 프리 캐시 플로우 어프로치의 경우, 프리 캐시 플로우를 활용한 주가의 평가의 경우에는 나중에 회계 공부를 조금 하시고 재무관리나 기업재무를 수강을 하시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기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8.6번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8.6번 부분에서는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분석을 하는 많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뭐 올해의 예상 코스피는 얼마가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치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거 예측치를 낼 때에 이러한 방법을 쓴다. 우리가 배웠던 뭐 이런 어떤 재무 비율을 이용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전체 주식시장이 올해 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최근 뭐 3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추정을 할 때에 우리가 배웠던 뭐 EPS, PER,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율들을 이용해서 요렇게 어떤 주식 시장에 추정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피겨 18.8번에서는 여기 지금 earnings yield라고 하는 부분과 treasury yield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트레저리 일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재무증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수익률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요 어닝즈 일드는 뭐냐? 요 어닝즈 일드는 뭐냐면 PER 비율을 역수를 해놓은 게 어닝즈 일드입니다. 그러니까 뭐분의 뭐로 계산이 되는 게 요 어닝즈 일드다? P분의 EPS로 계산되는 게 earnings yield겠죠. 이 earnings yield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어떤 earnings yield는 주식시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보니까 역사적으로 트레저리 yield랑 거의 비슷하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earnings yield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요런 어떤 트레저리 본드의 일드 같은 것도 참고를 해서 추정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18.4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모습을 장기적인 거를 예측을 할 때 시나리오를 세워서 뭔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 아니면 최고로 많이 오르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을 세 가지를 예측을 해서 이때에는 S&P 500이 뭐 2314가 갈 거가 가장 확률이 높은 예측치인데 2107에서 최고로는 2565까지 이렇게 요런 범위로 예측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활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썸머리 7번에서 여기 요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G는 ROE 곱하기 B라고 했죠. 그래서 요 B가 뭐다? 유보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유보율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얼마만큼 유보시켜서 재투자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마이너스 배당률을 하면 요 B랑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요 배당률 플러스 유보율을 하게 되면 1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 빼기 디비던드 페이아웃 레이쇼가 결국은 B를 이렇게 그냥 다르게 표현을 한 것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8단원에 대한 공부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